보면 여기까지 봤었잖아. 모음 체계에서 우리나라 국어의 모음은 21개가 있고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뒤로 넘어가면은 그 단모음 11개 먼저 한번 봐볼게. 단모음 10개. 단모음은 여기 나오는 단자가 하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모음이 하나로 이루어진 것을 단모음이라고 한다. 모음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지 않는 모음이다. 이 발음해볼래? 이, 우, 오. 어때?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지지 않죠?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달라지지 않는 모음, 단모음 이 10개는 꼭 외워줘야 돼. 근데 보다 보면은 위, 왜 같은 경우는 위, 왜 바뀌잖아. 얘네가 왜 그러면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이에요? 물어보면 그냥 규정이야. 우리나라 규정이 그래. 얘가 위랑 왜 같은 경우는 발음할 때는 이중모음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단모음으로 보고 있다. 전설모음 같은 경우 호설모음 혀의 앞, 뒤에 따라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 원순, 혀의 높낮이, 고, 중, 저로 이루어져 있는데 혀의 높낮이에 따른 분류 얘를 먼저 한번 봐볼게. 2-1이야. 지금 이 부분 보고 있는 거야. 요렇게. 고모음 먼저 한번 봐보자. 혀 높이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우리가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라고 한다. 고모음은 마찬가지로 고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혀의 위치를 높여서 발음한다. 저모음 같은 경우는 혀의 위치를 낮추어서 발음하고 중모음은 고모음과 저모음 그 사이로 중간 높이로 발음해서 발음하는 것을 중모음이라고 하겠죠. 요거 하나 써놓을래?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갈수록 입의 크기가 커져. 발음할 때 입의 크기가 커지고 하지만 저모음, 중모음, 고모음으로 갈수록 혀의 위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갈수록 혀의 위치는 높아진다. 그래서 고중저를 보려면 얘 한번 발음해볼래? 이에에 이에에 어때? 저모음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입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 느껴져? 이에에 그리고 고모음일 때 이라고 했을 때 혀의 위치가 가장 높고 에라고 발음했을 때 혀의 위치가 가장 낮았죠? 그래서 고중저로 혀의 높낮이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 라는 거. 입술 모양에 따른 분류 한번 봐볼게. 지금 요 부분 보고 있는 거야. 입술 모양 요 부분. 두 가지가 있어. 입술의 모양이 동그라면은 동그랗게 오므려서 발음하면은 원순모음, 평평하게 발음내는 것을 평순모음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아. 입술 모양에 따라 입술 모양을 동그랗게 오므려서 발음하면 원순모음, 입술 모양을 찢어지듯이 평평하게 펴서 발음하면 평순모음이다. 발음해볼래? 이 어때? 얘는 평순모음 맞아? 맞죠? 우 같은 경우는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발음하잖아. 그래서 원순모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순 모음에는 여기 나와 있죠? 에가 있고 아가 있다. 원순 모음 같은 경우는 외랑 오가 있다라는 거. 이제는 혀의 앞뒤 위치에 따른 분류야. 혀가 앞에 있으면 전설 모음, 뒤에 있으면 후설 모음. 이 설자가 혀 설자죠? 그래서 일본 가면 야끼니쿠 먹잖아. 거기서 뭐 유명해? 우설 먹어봤어? 네. 우설이 뭐야? 소의 혀죠? 그 설자도 혀 설자야. 전설 모음은 혀가 전 앞에 있다. 그 모음이고 후설 모음은 뒤에 있다라는 거. 전설 모음은 입천장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위치한다. 후설 모음은 최고점이 뒤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전설 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 에, 아, 위, 왜 같은 경우가 있고 후설 모음은 으, 어, 아, 우, 오가 있다. 이거 꼭 외워야 돼. 단모음 세개표. 얘는 우리가 어떻게 외웠어?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오!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네. 이거 누가 알려주셨어? 제가 생각했어요. 아 진짜? 아니 근데 원래는 키위 제외해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것도 좋은 것 같아. 키위를 들여, 알겠지? 그렇게 외우고 이제 이중모음 한번 봐보자. 이중모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해서 알 수 있듯이 두 개, 이중이 두 개란 뜻이고, 그러니까 모음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을 이중모음이라고 한다.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는 모음이다. 이중 모음이면 모음이 두 개여야 되잖아.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반모음 하나, 단모음 하나가 결합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여기서 반모음이 뭐냐라고 하면은 단모음은 알지? 위에서 나오는 모음을 단모음 봤었고, 반모음 옆에 여기 넘어가면 있을걸? 반모음은 그러니까 하나의 온전한 모음이 아니고 반만 있는 모음이야. 혼자 스스로 음절을 이루지 못해 반만 있기 때문에 단모음과 결합해서만 쓸 수 있어. 반모음은 아주 짧게 발음되고 사라지는 모음을 반모음이라고 한다. 이중모음에 반모음이 쓰이잖아. 이중모음에서는 이랑 우 따위의 소리를 낸다. 반달표를 사용해서 이, 오, 우가 있다. 요거 세 개만 알아두면 돼. 둘, 셋. 반모음 세 개. 위에 반달표 이렇게 표시해주고. 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하면은 이, 아랑 합쳐진 거잖아. 왜? 야 발음 한번 해봐. 봐봐. 지금 발음할 때도 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모음 이랑 아가 결합해서 야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야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중모음 맞아? 맞죠? 여 같은 경우도 이랑 어랑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중모음, 와 같은 경우는 오랑 아가 합쳐서 이루어진 이중모음, 뭐 같은 경우는 오랑 어랑 합쳐진 이중모음이다. 그거 얘기해줬어? 개발세발이다? 아이니 같은 경우는 지호가 이렇게 막 이렇게 써, 글을 써. 근데 글씨를 너무 못 써. 그러면 너 글씨 뭐다 이렇게 얘기해. 그거 개발세발 어떻게 써? 이렇게? 네. 이렇게? 개발세발 맞아?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괴발세발이다? 그러면 우리가 변형된 개발세발 같은 경우는 이거 뭐야? 누구 가르치는 거야? 강아지지? 새는? 그치, 날아다니는 새죠. 얘도 그러면 새겠지? 그러면 이 괴는 누구야? 어떻게 알았어? 왜? 봐봐, 우리가 옛날 방언 같은 경우는 이 파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아는 그 곤충 파리잖아. 옛날에는 파리를 파랑이라고 불렀거든? 혹은 파랭이?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파리 같은 경우가 요렇게 썼었대. 그리고 우리가 동물 이름을 붙이려면 이를 붙이거나 앵이를 붙이잖아. 이 파리 같은 경우도 앵이를 붙여서 파랭이로 불렸대. 지금의 파리가 된 거고. 이 괴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봐보면 얘 한번 붙여볼래? 이렇게 된 거지. 얘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괴. 봐봐, 얘는 우리가 이 오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얘를 외로 읽잖아.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합쳐진 단어니까 오이로 이렇게 읽은 거야. 그래서 고이로 읽어야 되거든. 고이 플러스 애니가 돼서 얘가 고양이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괴자가 고양이였다라는 거. 아이니한테 자랑해. 알겠지? 야, 너 글씨 개발사발이다. 야, 너 그 괴가 뭔지 알아? 그 괴는 이렇게 이루어져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이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쌤은 대학교 다닐 때 중세국어 너무 좋아했어. 이런 것들을 교수님들 되게 많이 알려주셨어. 너무 신기했다. 그러면 중세국어대로 읽으면 와 같은 경우는 그냥 우와 이렇게 읽었던 거야. 워도 우어 이렇게 읽었던 거고. 3번 보면은 모음과 자음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 아, 이중모음은 모음과 자음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구나. 왜?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아. 아, 이건 모음의 성질인데? 라는 거. 단모음과 달리 홀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거 맞지? 반모음을 홀로 음절 못 이룬다며. 반드시 단모음이랑 같이 있어야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자음의 성질도 있구나 라고 해서 모음과 자음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 얘 알아두고. 반모음도 자음, 모음과 마찬가지로 분절, 음운, 즉 음소로 본다. 이중모음은 그러니까 반모음과 단모음으로 이루어진 이중모음은 두 개의 음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는 거 이해돼요? 꼭 알아두고 두 개의 음소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이중모음 여기 보면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건데 반모음 2로 시작하는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야, 여, 요, 유, 얘가 있었다. 왜? 야 같은 경우는 반모음 2, 이루어질 거고 여 같은 경우는 2 플러스 요 같은 경우는 2 플러스 오, 유 같은 경우는 2 플러스 우, 애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야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2 플러스 야 같은 경우로 반모음 2로 끝나는 이중모음. 이제 얘로 반모음 2로 끝나야 돼. 의 같은 경우는 으 플러스 반모음 2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반모음 5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잖아. 반모음 5 플러스 아로 이루어져 있고 외는 반모음 5 플러스 외. 워 같은 경우는 우 플러스 워. 외 같은 경우는 우 플러스 에로 이루어져 있다. 질문 있을까? 괜찮아요? 넘어가면은 표준 발음법 뭐 2항, 3항, 4항, 5항 있잖아. 이거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 외우면 바보야. 알겠지? 이거 외울 바에는 앞에 있는 얘네들을 외우는 거야. 알겠지? 이 조항을 외우면 세종대왕 후손하시고요. 얘 그냥 한번 모의나 한번 봐볼게. 이 항 같은 경우는 표준어의 자음은 19개로 한다 봤었잖아. 자음은 19개고 표준어의 모음은 21개다. 4항 보면은 아에, 어에, 우에, 으, 위, 으, 이는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총 10개 있었지? 왜, 위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가능성을 얘기한 거고 5항에 요런 자음들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딱 봐도 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 같잖아. 다만 용언의 활용량에 나타나는 저쩌처는 저쩌처로 발음한다. 여기서 용언의 활용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용언은 뭐야? 일단 쉽게 말해서 서술어야. 품사로 치면은 동사, 형용사가 있겠죠. 그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봐줄게. 용언의 활용형. 봐봐, 우리가 원래 단어가 만들어질 때 기본형으로 가다, 자다, 가지다 다로 끝나는 게 기본형이잖아. 근데 우리가 가다, 자다, 가지다 요 얘기만 했어? 아니지, 활용을 하지. 왜? 거기 가고 나서, 거기 가서
활용형 쓰지. 그런 것들을 활용형이라고 하는데 가지어 같은 경우도 가지다에서 온 거잖아. 용어는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저로 발음한다. 가저 같은 경우도 저로 발음되잖아. 얘를 우리가 저로 쓰이는 것을 저로 발음한다는 얘기야. 찌다에서 나오는 찌어 같은 경우도 쩌로 쓰이는데 발음할 때는 쩌로 발음하고 다치어 같은 경우도 다처로 쓰지만 우리 발음할 때는 다처라고 발음한다. 다만 두 번째 봐봐. 얘, 레 이외에 얘는 에로도 발음한다. 그러니까 계집, 여자아이를 뜻하는 계집이라고 했을 때 얘랑 레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자는 에로도 발음할 수 있어서 계집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다. 계시다도 마찬가지야.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에로도 발음할 수 있어서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만 세 번째 봐볼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 그러니까 늘 같은 경우가 되겠지. 자음 뭐야? 니은. 첫 소리로 자음 니은 가지고 있지. 그리고 중성의 의가 왔어. 이때 이 의는 닐리리 이렇게 발음할 수 있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지. 무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야. 무늬 이렇게 발음하고 시어도 마찬가지고 시어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돼? 네 번째,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조사 이로, 조사 의는 에로도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주의 같은 경우도 의랑 이 두 개 다 쓰일 수 있어. 왜? 첫 음절 이외, 그러니까 두 번째 음절의 의니까 이로도 발음할 수 있다. 협의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음절의 의잖아.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발음할 수 있다라는 거. 조사의 같은 경우는 에로도 발음할 수 있다. 우리의 같은 경우는 의도 마찬가지고 에로도 발음할 수 있다라는 거. 옆에 한번 봐볼게. 이중모음의 발음과 관련된 조항. 예, 레, 예. 이중모음 예로만 발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절이 아니라 예절이라고 우리 발음하죠. 차례도 마찬가지야. 예, 레 이외의 예 같은 경우는 원칙은 이중모음 예로 발음하는 게 맞아. 근데 단모음 에로도 허용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시, 개, 에로도 발음할 수 있고 지에도 마찬가지로 예, 에로도 발음할 수 있다라는 거.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 1번 한번 풀어볼래? 일번에 2번이야? 네. 왜? 설명해줘. 왜냐면 기억을 가지고 의문의 차이로 단어의 뜻이 바뀐 걸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행에서도 자음은 단어의 뜻이 바뀐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문이다. 맞아. 결국 지금 의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의문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준다. 얘는 그냥 의문의 개념이었어. 그래서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던 것 같아. 의문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두 개 그냥 의문에 대한 얘기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 2번으로 봐주면 돼. 2번 한번 풀어볼래?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뭐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를 음절이라고 한다. 현대국어의 음절 유형은 단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중성, 초성, 중성, 중성, 종성, 초성, 중성, 종성.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초성에는 최대 2개의 자음이 온다. 우리 앞에서도 배웠어. 초성에서는 최대 몇 개의 자음이 올 수 있다? 1개의 자음이 올 수 있다. 왜? 우리 음절은 뭐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표기야? 아니면 발음이야? 발음이죠. 하나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중성에 올 수 있는 의문은 모음 맞지? 중성에는 모음밖에 뭐다? 3번에 종성에 올 수 있는 의문은 자음이다. 얘도 맞지? 모음이 오면 큰일 나죠? 초성 또는 종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초성이 없고 중성으로만 이루어지는 단어도 있죠.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해놓고. 어렵지 않았어? 넘어가서 3번까지만 풀고 넘어가 보자. 3번 한번 풀어볼게. 아, 4번이지. 적절한 거 고르는 거였어. 미음은 안 울림 소리인 기억이. 국물 먼저 한번 봐보자. 국물은 국물로 발음됩니다. 아래 표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발음 현상에 대해 탐구하여 발표해 봅시다. 국물이 왜 국물로 발음될까라고 하면은 뒤에 가서 배울 거야. 얘 비음화라고 하거든. 기억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바뀐 이응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비음화라고 하는데 1번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면서 조음 위치가 바뀌게 된다. 봐봐. 조음 위치는 지금 기억이 이응으로 바뀐 거잖아. 조음 위치는 여린 입천장으로 같아. 그래서 바뀌게 된다가 틀린 거고. 이번에 울림소리 이응이 울림소리 이응 맞아. 이 안 울림 소리인 기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얘 반대로죠? 그래서 틀린 거고. 3번에 울림소리 미음과 미음 울림소리 맞죠? 이응이 맞나 안 울림소리 기억을 울림소리로 만든 것입니다. 얘는 비음화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울림소리 미음과 이응이 만난 게 아니라 기억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으로 이응으로 바뀐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 4번 보면은 미음은 안 울림소리인 기억이 울림소리인 이응으로 발음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5번 파열은 기억이 탈락되고 그 자리에 비음, 미음과 유사한 비음, 이응이 덧나고 있습니다. 탈락이 틀린 거고. 왜냐면 비음은 우리 뒤에서 교체라고 배울 거야.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을까? 괜찮아요? 여기 뒤에 있는 부분 다 숙제야, 지우야. 얼마 안 돼요?